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내년 1월에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의원직까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쟁점 법안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취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소식과 후속 대응책 논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갑질, 특혜 의혹 속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6월에 선출된 지 꼭 200일 만인데요. 김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사과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선 안 된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후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인 내년 6월 초까지 5달 정도 원내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직에 이어 의원직 사퇴가 국민 상식이라면서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직 사퇴는 정치적 책임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법적 책임도 강조했는데요. 전북 현장 일정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치도 논의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 시의원도 조사 과정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악한 뒷거래다, 해산돼야 할 부패정당이라 날 세워서 비판한 뒤 분명한 해명과 규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네, 오후 2시에 시작한 본회의에선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동의안과 일부 비쟁점 법안들이 표결 처리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안과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위활동기간 연장건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늘 처리를 목표로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통일교 특검 법안은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올해 국회는 쟁점 법안을 두고 반쪽짜리 본회의, 밤샘 필리버스터 등 파행과 갈등이 유독 많았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본회의 마지막 날만큼은 훈훈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인사하자면서 의원들과 함께 기립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도 건넸습니다. 당시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남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큰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혜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놓고는 보수 야권에서 사흘째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사과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자아 비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한 사실을 놓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엔 자성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혼란을 준 점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또 일찌감치 계엄의 사과 입장을 밝혔던 소장파 대안과 책임은 당내 중도 보수 인사가 현 정부에 합류하는 상황을 두고 스스로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에선 이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결정을 엄호하는 기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당내 강성 지지층과 함께 조국 혁신당 일각과 진보당에선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보 등을 놓고 거듭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여권 내부 불협화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검증 필요성을 언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만큼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 계정들을 조사한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같았고 이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호선 위원장은 별도 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가 이 이름들이 본인 가족의 실명인지와 같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안 했다며 이는 가족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무감사위 규정에 따라 징계 권고 의결은 현직 당직자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만 윤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를 다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국민도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서 고려해야 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야당 출신의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한 걸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선 청와대 복귀가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본격 토의에 앞서 추가로 발언을 이어가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진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하면 빨간색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회에서 통합과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도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보수 야당 출신의 이해운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여권 일각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 심의 전 한 차례 더 통합이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라며 원리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재도 운동장도 넓게 쓰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네, 이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교 유착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이에 공감하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특검이 구성되면 수사 내용을 그때 넘겨주더라도 그 전에 부처 간 상의에 합동수사팀 구성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김 총리는 해당 사건이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한 거라며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총재와 핵심 간부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여야 정치인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에서 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먼저 검찰에 넘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연석 청문회, 이번에도 역시 김범석 의장은 불참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성탄절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국정원이 쿠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는데 관련된 국회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쿠팡은 실제 저장된 계정 자료가 3,000개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네, 우리 국회 자료 제출은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쿠팡, 또 청문회 직전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발표에 담았던 주장, 또 보상안을 요약해 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유출자가 3,400만 명의 계정에 접근을 했지만 3,000건만 저장을 했고 이마저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보상안의 규모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랐다라는 표현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쿠팡과 정부 측의 의견이 명확히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은 쿠팡의 주장일 뿐 확인되지 않았고 유출 범위는 3,300만 명이라고 정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개보위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이제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경훈 장관은 아직 살펴볼 방대한 자료가 있다면서 이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유출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마음껏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했고 쿠팡은 용의자 노트북과 저장 장치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 이 가운데 확인된 3,000건을 유출된 정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쿠팡이 확인한 3,000개 계정 정보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노트북 이송 과정에서 국정원이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건 조사를 관할하는 것은 정부 합동 TF이며 국정원은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분은 쿠팡에 비해 SEC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대되는 정황도 함께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쿠팡 측이 밝힌 보상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쿠팡이 어제 총 규모 1조 6,100억 원이 넘는 보상안을 발표했죠. 1인당 5만 원에 해당합니다. 보상안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식으로 쿠팡 사업별로 쪼개기 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정작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에는 각각 5천 원만 배정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알럭스 이용권으로 2만 원을 주는데 대부분의 상품 2만 원을 넘었습니다. 헤러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이 보상안 외에 다른 보상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수준의 보상안이라며 추가 보상은 없다는 의미로 답했습니다.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이처럼 청문회에 앞서 조사 결과와 또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 보상안까지 다 내놓았지만 모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이 발표한 셀프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국정원과 소통했는지 묻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자신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의자와 연락하라고 요청해 연락을 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국법에 따라 사업적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면서 이는 명령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삼청동 깜짝 오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관련된 브리핑과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깜짝 오찬, 대통령 깜짝 오찬에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우선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고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찬 관련 브리핑. 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그리고 공식 만찬이 있을 예정이고요. 베이징을 방문한 뒤 상하이까지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2달 만에 재회가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어서 상하이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증시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듯 했지만 0.2% 내린 4,214로 올해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초 2,400에서 출발해 1년 동안 76% 상승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최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증시와 환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환홍 기자, 코스피가 아쉽게 올해 장을 마쳤지만 그래도 지난해 부진을 만회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지난해 10%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76%나 상승하는 놀라운 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연고점인 4,226턱 밑까지 올랐지만 아쉽게도 연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6% 내린 4,190선에서 출발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0.2% 내린 4,214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어제에 이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12만 1,200원, SK하이닉스는 65만 9천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은 0.4% 내린 928로 시작해 1%대 하락세를 이어가다 0.8% 내린 925로 올해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고 개인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초 678로 시작해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 3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23%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3원으로 출발해 1,427원까지 하락했다가 방향을 틀어서 1,442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올해 종가는 1,43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1,48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은 지난 24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 이후 5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외환당국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어서
내일 오전 2시 폐장 직전까지는 환율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올해 환율 종가는 지난 외환 위기 때인 1998년의 1394원과 지난해의 1472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KT에 앞서 있었던 고객 유출, 무단 소액 결제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가 내일부터 1월 13일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1일 이후에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KT 김영섭 대표가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침해 사고 피해 고객들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이어서 발표를 했는데 6개월 동안 매달 데이터 100기가 그리고 OTT 6개월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커피와 영화, 베이커리 등 멤버십 할인 또한 제공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는데요. 피싱 등 보상하는 안심보험을 2년 동안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정보보안 혁신 TF를 출범해서 근본적인 또 구조적인 보안 혁신을 이루겠다고 김영섭 대표가 밝혔습니다. 정보보안에 5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앞으로의 대책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KT의 고객 유출, 무단 소액 결제,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해지 위약금을 1월 13일까지 면제를 하고 지난 9월 1일 이후에 해지한 고객들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석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오늘 병합됐습니다. 재판부는 열흘 뒤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수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진행되고 있던 내란 재판이 오늘 모두 합쳐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재판 피고인 8명의 사건이 합쳐졌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세 갈래로 나눠 사건을 심리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이 모두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각각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준비한 과정에 대한 특검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포고령 작성에 노 전 사령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묻기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국민 담화문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본인 스스로 작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 진행이 전반적으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법정에 많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처음으로 동석한 만큼 변호인 측 자리가 부족하고 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예우를 갖춰 호칭하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직위원 재판부가 내년 2월 안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리의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 이후 내년 1월 5일과 7일에 잡혀있는 재판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오는 9일에는 변론을 끝낸다는 목표입니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8명 각각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으로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 1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는데요. 법관 정기 인사가 2월에 있는 만큼 그 이후로 선고를 미루긴 어려워서 재판부는 심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때문은 각종 특혜 논란에도 버틸 것 같았던 김병기 원내대표. 공천 헌금 관련한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선출된 첫 원내사령탑이 취임 20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관련 영상으로 정치율 시작합니다. 쿠팡 임원들의 오찬 회동,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들 공항 의전, 지역구에 있는 보라매 병원에서 어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금품 수수 의혹 경 서울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선출된 지 꼭 200일 만에 물러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 개혁 입법 하느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차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원내대표의 사퇴를 떠나서 의원직 사퇴까지 당연히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는 아니고 사과 메시지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약간은 예상을 했지만 그 어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일단은 해명하고 네. 그 사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어제 저녁까지 분위기였는데 오늘 오전 아침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1억 원과 관련된 선거가 지난 3년 전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1억 원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어떤 사퇴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된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직 사퇴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할 사안이다.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다. 이런 비난을 내놨더라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오랜만에 호재를 만났다 해도 간이 알 정도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매를 보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좌진들과 이렇게 이전 투구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찌감치 본인이 자성하고 성찰로 부득이의 소치다 이렇게 하고 이걸 처음부터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으면 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에 6명을 갖다 해고시켰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른 그런 참모들인데 그런 참모들이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의원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가흔이 아닐 정도로 집에 가서 뭐 밤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그런 의원 활동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 자체가 정말 저렇게 싸우면은 결국은 부수지탄이 된다. 이 사자성어인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뭐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할을 당해서 나중에 그걸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게 이제 부수지탄이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어제 이제 결정타를 맞은 게 그게 이제 강순우 의원하고 재작년입니다. 2022년도에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서울시당 간사를 갖다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했는데 그때 강선우 의원도 공천관리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강선우 의원은 그 이제 공천 대상 내정자로부터 그냥 돈을 1억을 받은 거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이제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업소를 넘어가지고 액을 복구를 통사정하는 내용을 그 녹취가 나와버렸잖아요. 그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고요. 그 사실은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게 사퇴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갈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 사실 규명이 먼저라며 올해 안에 송치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의원의 혐의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안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송치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는데요. 다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해 송치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이어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요. 아직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경찰의 발표 내용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의혹. 이런 가운데 강선우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나 좀 살려달라면서 호소하는 내용의 녹취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저도 잘 모르세요. 다음 날 발표된 민주당 공천에서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고 실제로 당선됐지만 강선우 의원 측도 김경시 의원 측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 원내대표가 돌려줘라. 절대 그건 안 된다. 라고 정리한 것은 아주 잘한 것 아니에요. 강선우 의원도 자기 보좌관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는 그 받은 것 자체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돌려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통일교 특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좌진들에게 갑질하고 또 그 공천 관련해서 또 돈 받고 민주당 국회의원 갑질 특검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이 대화는 2022년 4월의 대화입니다.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고 이 내용을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털어놓는 대화인데요. 김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안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이 돼서 당선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억 원이 공천 대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큰 틀에서 먼저 이 민주당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 시절에는 도덕성 문제가 예를 들면 야당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의 부당한 수사, 정치 수사, 조작 수사, 또 정치적 탄압 이런 프레임으로 싸워갈 수 있지만 여당이 되는 순간 그런 프레임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 시절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어떤 수위를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자칫 그것이 권력의 오만함이나 여당의 어떤 이 독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되는 순간 훨씬 더 도덕적인 자세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정당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저 얘기는 2022년 4월이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또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당원 당규에 따르면 강서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은 아마 공심위에서 일단은 제척됩니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병기 간사는 거기 들어갔겠죠.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저 녹취록에 따르면 1억을 사무국장이 강선우 의원 몰래 받았었다. 모르게. 이후에 강선우 의원이 그걸 인지하고 이것을 되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인지하는 순간 물론 그 모르게 보좌관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 100번 양보해서 그 1억 원을 제공한 김경시 의원을 공관위에서
자격 바탈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예, 불법적인 자신의 어떤 그 공천과 관련돼서 불법 정치 자금을 행한 것은 그것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떠나서 그 시도 자체로만 해도 부당한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인지했다면 김병기 당시 간사나 또는 강선우 의원도 살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저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어야 되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데요. 1억 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수수했으며 이후에 1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종료해서 남은 사건들을 경찰에 이첩한 상황인데요. 경찰이 김건희 특검 사건의 수사팀장에 김우석 총경을 임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관 16명을 우선 선발해서 특검에서 사건을 인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고요. 특별수사본부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추후에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억 녹취록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이 대화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공천 특검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 갑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 정당마다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제일 이제 공경스럽고 제일 힘든 내용이 이 공천 관련해서 공천 비리가 터질 때 이건 감당이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3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여가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고 난 이후에 또 보좌진들의 그런 갑질 행위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서 결국은 장관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이 또 이제 김병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서울시당, 민주당 서울시당이 실질적으로 공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그 간사 역할을 하면서 강선우 의원도 공천심사위원인데 그러니까 그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지난번 김민석 총리 내정자 당시에도 그때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1,800만 가량 이게 그 당비를 대납해 준 거. 그 사건으로 가지고 이미 또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 녹취록 때문에 또 파장이 일기도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대상입니다. 이런 녹취록을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당시 어긋간에 그걸 자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그걸 상담하는 과정을 갖다 자기는 또 그걸 살겠다고 그걸 녹취를 하고 있다가 그 녹취 내용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삼자를 통해서 어제 모 언론사를 통해서 그게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이면 이 뺄 수 있는 그런 뭐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뇌물수수 혐의를 통해서 이미 고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청래 대표도 이걸 당내적으로도 지금 정밀한 조사를 했지만 이 당내적인 상황을 넘어가지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검은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수사에서 강압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실체적 진실을 또 밝혀내고 거기에 응당한 뭐 조치를 민주당 차원에서 하는 길이 그래도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나마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늘 사퇴로 원내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쯤 치러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깜짝 지명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주장한 절연의 기준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모습 때문이죠.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내란 세력 아닙니까?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이 논란을 의식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통합을 위해서는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이해운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뭐 허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은 가하되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잘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외치던 절연의 기준, 절연의 표준을 보여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다만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 세력이라고 표현했던 이해운 후보자. 오늘은 당시에는 내란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 정도는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운 의원이 이해운 전 의원이 당시 그 내란 소위 옹호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도는 당연히 그거는 최소한의 인사검증 기준에서 했을 거고요.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운 그 후보자 스스로가 과거하고 단절하는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아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이제 저 문제가 그 인사청문회 또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그 어떤 기준, 그러니까 내란 세력, 소위 과거와의 단절에 저 정도 메시지가 가능할까? 이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봐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관이에요. 경제 철학관 자체가 이재명 정부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민주화 부분은 그래도 민주당과 어느 정도는 궤를 같이 하지만 재정 운영과 관련된 철학, 그다음에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케인즈 학파, 그러니까 그 확장적 재정과 큰 정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해운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공부하던 학생 시절부터 그 KDI 박사과정, KDI 연구위원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들어와서까지 소위 자유주의 학파, 그다음에 작은 정부, 그다음에 긴축 재정 이런 쪽으로 일관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자신의 경제 철학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 청문회장에서 설명할지가 제일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해운 전 의원도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 자기 지역구인 그 서초구 지역에서 아마 그 국민의힘 당원들 내에서 관련된 어떤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에 대해서 그것도 꽤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서초 지역구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보다 김성태 의원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 정치가 보면은 상당히 좀 질곡 같은 그런 정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6년 당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그냥 친박 진영의 주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뭐 좀 소외되는 그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친박 진영을 탈퇴하고 그때 이제 뭐 바른정당으로 바로 합류해버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런 정치적 행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그 변화를 많이 추구했죠. 그리고 이제 당내 조윤선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하고의 그 갈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분인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본인이 저런 정치적 결심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책적 소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랐던 이재명 정부를 자신이 선택한다 그러면 그럼 최소한 자신이 몸담았던 이 보수 정당 20년 넘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3주 전에 저런 뭐 인사 의향을 물어왔을 때 자기가 뜻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국민의힘 당적을 정리를 하고 자연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나간 또 이렇게 한 그런 처신 행위 이런 걸 좀 정리정돈을 할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계속 유지한 채 내가 이 제안은 받은지 실질적으로 장관 내정이 되고 장관이 될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중구 성동 의원 그 우리
우리 홍익표 인전의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 옆에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어제 마지막 송년 워크숍을 갔다 그 당원들하고 가기로 했었어요. 네, 오세훈 시장한테 오세훈 시장 뭐 영상 축사 보내달라, 배현진 시당 위원장 와서 축사해라, 뭐 이런 요청 다 해놓고 막상 본인의 저는 정치적 행보는 저렇게 가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정말 정치적 비열함, 배신감이 이제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도가 아니다. 정치의 정도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저분이 아무리 경제적 식견과 그런 정책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수 진영이 그래도 경제 하나만은 잘 하니까 지금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이 경제 어려운데 더군다나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뭐 지역화폐다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민주당 진영은 끊임없이 그냥 재정 확대로 갈 건데 그런 측면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보수 진영 사람 갖다 쓰려면은 좀 제대로 된 절차를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인사예요. 알겠습니다. 전략적이고 정략적인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저는 더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 이야기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예, 국민의힘이 허를 찔른 이 보수 영입 인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란 예측 속에 국민의힘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인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 차이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가는. 마지막 종착역이 내년 6.3 지방선거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랜드 슬램을 발성하고 싶은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적. 조경태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조경태 의원마저도 이런 말 결정을 해버리면 결정자를 먹는 그런 상당히 위기죠. 네, 공석인 해수부 장관 자리에 국민의힘 인사를 데려갈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입니까? 뭐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인사야 뭐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그런 건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소위 그 삼김 시대나 그 이전에 보면 의원 빼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계 개편이라고 해서 상대방 의원을 빼서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을 민주당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이 빼와서 상대방 힘을 위축시키거나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국민의힘이 여당일 경우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고 해서 매우 부정적인 정치권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현상은 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정파와 관계없이 활용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정치의 새로운 시도라고 보고요. 앞으로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보수 정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때 배신자라고 비판하면 안 되죠. 내로남불이 되니까. 과거 저는 아쉬운 게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이런 시도가 좀 있었어요.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는 몇몇 분들을 윤석열 정부에 쓰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걸 다 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 내에 어떤 그 배신자 똑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했던 비판을 민주당 측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배신자론의 부담을 느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어떤 스킨십이나 정치적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못했던 거죠. 저는 어쩌면 이재명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서 정당과 관계없이 뭐 최소한 의원 빼가기 형태는 이제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의 어떤 대통령 장관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어떤 중요한 직책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문성을 정당이나 정파 관계없이 사용하는 시대가 왔다. 그거를 더 이상 배신자라고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아니냐. 이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양쪽이 다 그런 정치 문화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발탁 설
그리고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시장이 총리로 갈 수도 있다는 설, 이런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그것도 이제 촬영이 2등 중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인데, 만일 진짜 조경태 의원마저도 입각 제의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조경태 의원이 말 간다면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네. 방송 저 대기실에서 우리 홍익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마침 전화가 걸려온 게 조경태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네. 말씀하시던가요? 그래서 내가 뭐 연말 잘 보내라 그러고 연초에 식사한 거라 하죠. 근데 너 자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제가 그래도 이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책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뭐 제가 제안을 받았나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예. 육선 의원한테 정치적으로. 그렇지만은 본인의 이제 의지는 어떤 경우든 자기가 자기 육선을 만들어진 그 지역구를 부산 지역을 지키고 네.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정치적으로 많은 위기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겠다. 그런 입장을 저에게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수부 장관 저렇게 조경태 의원 아무리 부산 출신이고 네. 또 부산 또 육선 의원이지만은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일은 제안도 없었고 또 조경태 의원도 그런 일로 예. 수락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입각설은 사실이 아닐 거라는 김성태 의원님의 예측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씨도 없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 어떤 장면이 연출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문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통역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동시 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 통역기 쓰세요. 알렉스는 명품 취급 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어요. 그 피해 구제를 빙자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 행사일 뿐이다. 12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협력을 했고 저희가 보상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있는지 예스 아니 노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쿠팡 업체 직원 한 명조차 오지 않았고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왜 전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십니까?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계속 찾아요. 예,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네, 쿠팡 청문회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5만 원 보상안 안에 꼭 비싼 브랜드 제품만 사야 하는 쿠폰이 4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쿠폰은 1,000원에 불과하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양말 한 짝도 못 산다. 그 브랜드는 양말 제일 싼 게 3만 원이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 4만 원은 하나는 여행에 2만 원, 또 예. 하나는 고가 브랜드에 2만 원이기 때문에 4만 원은 사실은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림의 떡이고요. 보통 쓰는 일반 쿠팡하고 쿠팡 이츠 먹거리 관련된 게 이제 5천 원씩에서 1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로저스 대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안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로저스하고 쿠팡 측이 한국 소비자를 너무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화난 사람들한테 이건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격으로 도리어 탈팡, 소위 쿠팡의 벗어나는 것을 가속시키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고요. 저는 쿠팡 측하고 그 김범석 의장한테 정말 강하게 그 유감 표명하는 게 정말 ESG 경영 최근에 사회적 책임 그중에서 ESG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지 글로벌 기업의 스탠드가 뭔지를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하니 소위 쿠팡이면 글로벌 기업인데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윤리의식이라든지 경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하나도 볼 수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돈 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역겹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상안이 아니라 인기 없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보상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표 대표님이 너무 정리를 갖다 명쾌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미국 신문을 가진 실질적인 뭐 경영자가 그런 입장이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90% 이상의 매출을 한국 시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국민들 정서에 맞추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발돋움, 앞으로 성장 발전 이런 걸 다 추가했으면 좋은데 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문별한 정치권, 그냥 경찰, 언론 막 그렇게 이렇게 해서 대략 그런 노력이면은 그 쿠팡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잘 지켜주고 또 국민들에게 상도의적 어떤 업무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런 청문회가 결국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또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의 이분만은 서로 조건 없이 큰 틀에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그런 합의에 기조하에서 이거 국회 그래도 대한민국 그래도 입법부가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초당적으로 쿠팡의 이런 비도덕적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분노를 담고 있다. 이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쿠팡 이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미국 정계에 그러니까 미국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그 자기네들의 기업 자금을 가지고 로비로 활동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마치 쿠팡을 갖다가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신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비판과 분노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일본의 100년 된 식품회사가요. 도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허위 정보와 조작된 식품 재료를 써서 일본인들의 건강에 위해했다는 걸 갖고 물론 그렇다고 실제로 무슨 큰 사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오너들이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결국은 그 소비자들의 그 불매로 인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쿠팡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의 그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쿠팡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지침까지 주셨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 4일 중국을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합니다. 2박 3일 동안은 베이징에서 머물고 이후 상하이로 이동해 1박 2일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지난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지 2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베이징에서 2박 3일간 시 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을 두고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 여타 지도자들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고 동포사회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상하이를 찾게 되는데요. 상하이에선 내년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한중 간 미래협력을 선도할 벤처와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 동행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정확한 규모나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호혜적 경제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 관련 부처가 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내용은 방중이 임박해 설명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준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공소시효를 확정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 등이 송치가 됐군요. 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초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만에서 300만 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후원은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능한데 이들은 신도 개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월 초에 낸 후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에서 1억 4,400만 원을 불법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이와 비슷한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경찰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더라도 범죄 종료 시점으로부터 계산 시 아직 공소시효가 여유 있게 남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뇌물죄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경찰은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 전재수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의 합이 3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구매했다는 명품 시계 행방과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와 까르티에 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통일교의 회계자료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 계산에 금품 전달 시점도 중요한 만큼 통일교 관계자들도 연일 소환 조사하면서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호칭을 두고 특검과 피고인 측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박억수 특검보가 피고인들을 이름만으로 지칭하자 피고인들이 특검보 친구냐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호칭이 거슬린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호칭이 부적절하게 느껴지진 않았다고 일축했는데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고인으로 호칭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시공사인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합동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여의도역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포스코 ENC 본사와 하청업체, 사고 현장 등 모두 5곳에 있는 PC 등입니다.
압수수색은 오늘 오전 9시에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협력 체계를 꾸려 수사를 함께 논의해왔습니다.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포스코 E&C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포스코 E&C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졌는데요. 불과 8개월 만인 지난 18일, 이번에는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도 포스코 E&C로부터 도면과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부실공사나 원청인 포스코 E&C와 하청업체 간 도급 계약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한 다른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관계를 철저히 따져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강동구 길동교차로에서 시내버스 세대와 SUV 한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와 승객 등 4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40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보건소와 신속대응반을 꾸려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경찰은 운전자 등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광주 은암동 호남고속도로 독립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에 실린 맥주 상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나 추가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상자 320개에 담겨있던 맥주병이 대부분 깨져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의사 부족 숫자를 추산해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회의까지도 이견이 커서 결론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혜원 기자, 회의가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5달 동안 11차례 회의가 열렸고 오늘 12차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와 학계, 수요자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추계위는 향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게 될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차 회의부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회의에서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8,739명이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고 직전 11차 회의에선 부족한 숫자가 많게는 3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래 의료 이용량과 AI 활용, PA 간호 인력 투입 등 변수가 워낙 많아서 모자르듯 추계값을 특정할 수 없는 탓입니다. 이 때문에 위원 전원 합의안이 도출되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추계위가 끝장 토론을 예고했던 만큼 논의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먼저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역산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 특정한 인원수가 아닌 범위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계위에 참석 중인 의료계 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혀서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추계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추계위 분석을 기초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의료계 반발도 고려하는 정무 판단을 곁들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모든 과정을 1월 중에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내놓은 5만 원권 쿠폰 보상안을 두고 오히려 판촉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김범석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뭐 여러 그 채널로 5만 원을 분산시켜서 소비자를 좀 우롱하는 처사? 그렇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큰 기업이 그 책임감을 좀 가지고 그런 어떤 뭐 책임자가 출석을 해서 그 확실한 답변과 태도를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까지 또 다른 식으로 또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 그런 커다란 기업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그냥 쿠팡을 너무 잘 쓰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화가 나고 배신감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녹취에 앞서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제 폴란드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와중에 자막이 현무로 나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면은 천무 유도탄이 5조 6천억 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청문회에 대해서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쿠팡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을 먼저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상임위에서 에이스 의원님들만 모셨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시면 내용은 딱 이겁니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증빙 자료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헤럴드 로저스 씨, 이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죠? 제가 저에 대한 그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서를 요청했고 중단하시고요. 동시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전 직원의 애피데빗에 따르면은 그는 윈도우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했고 이 데이터에는 3,000명의 그 데이터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총리님, 이 말을 우리가 믿기에는 수천만 개 긁어놓고 한 3,000개 정도만 심심해서 저장해봤다. 그걸 갖고 있다는 믿어지십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어떤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간합동조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개보위가 운영되고 있고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발표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국회 청문회가 또 열렸는데 오늘도 듣기평가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나오지 않았죠? 네,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이제 일요일 날 사과문을 발표했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못 나오겠다. 대신에 보상안을 밝히겠다라고 했고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가 업무차 해외 체류 중이며 사전에 확정된 글로비스 비즈니스 일정 변경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사실 쿠팡의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뭔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방금 보고 오셨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제 로저스 대표가 통역기를 가지고 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동석한 통역자를 쓰느냐 아니면 통역기를 이제 국회에서 요청한 대로 쓰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일단 답변 지연 및 시간 벌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 통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옆에서 통역을 하게 되면요. 보통 한 1.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원당 할당된 질의 시간을 소진하게 만들어서 핵심적인 추가 질문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책임 회피의 명분이 됩니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해가 어려워요. 한국어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피할 수 있는 훌륭한 구실이 되는 거죠. 이 세 번째로는 아마 이게 좀 클 것 같은데요. 감정적 대응을 유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의원들 입장에서 좀 화가 나잖아요. 고성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 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요. 이 본질이 어쨌든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거든요. 이 본질을 흐리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질을 흐리는 그 부수적인 모습을 우리도 자꾸 보게 되는데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5만 원
보상안에 대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로저스 대표는 전례 없이 큰 보상안이다 오늘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전례가 없다라고 로저스 대표가 주장하는 이유는 숫자의 착시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금액의 총합 한 1.7조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총합 측면에서 보자면 역대 최대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의 질과 방식을 보자면요. SKT 유심 해킹 사태와 비교해서도 네.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게 일단 보자면요. 금액의 덩치는 큰데요. 이걸 실제로 쓰려면 실질적으로는 추가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특히나 보상안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냈던 부분이 뭐냐면 5만 원의 구성 내용 가운데 2만 원은 알럭스라고 표현되는 적이 지금 있잖아요. 보이고 있는 저 네, 알럭스요. 맞습니다. 저게 뭐냐면 명품 파는 데거든요. 예. 명품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수십만 원을 결제하고 2만 원 쿠폰을 쓰는 방식이에요. 보상이라고 볼 수 없죠. 오늘 뭐 양말이 3만 원이라고 김현정 의원이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게다가 저기 또 하나가 쿠팡 트래블이라는 항목에서 또 2만 원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쿠팡 트래블은 앞서 보신 그 첫 번째 화면에서 한 3번쯤 넘겨야지 나오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도 매출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2만 원 보상안을 주면서 평소 쓰지 않았던 우리 쿠팡 트래블 플랫폼을 이용해 보세요라는 프로모션 쿠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건 쿠팡 전 플랫폼에서는 5천 원과 쿠팡 이츠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자면 그 쿠팡 측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1.7조를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계적으로 볼 때 이건 비용이 아니라 매출 차감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용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비용을 쓰게 되면 이게 즉각적으로 회계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출 차감은 소비자가 실제로 매출을 일으켜야지 그 해당 매출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2만 원이 줄어들면 98만 원이 매출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안 쓰면 이건 그냥 안 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계적인 측면에서 쿠팡에서 유리한 쪽으로 설계를 했고 다만 인당 5만 원 곱하기 하면 1.7조라는 숫자를 부풀려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결과적으로 보자면요. 미국 주주들에게 심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한 쿠팡 잉크가 미국 NYSE에 상장돼 있잖아요. 투자들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요. 아울러서 사법적 리스크 방어하는 전략인데 향후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회사가 이미 막대한 보상을 완료했다라는 논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례 없는 보상이다라는 수식어를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뜯어볼수록 진정성은 좀 찾아보기 힘든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보이는데 지금 결국 이 근원사안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3,000개가 유출됐다고 쿠팡 측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결국은 3,300만 개가 맞다 이제 공식 확인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유출에 대한 정의를 쿠팡과 정부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쿠팡 측은 해커가 자신의 노트북으로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화면으로 확정한 특정 데이터, 이게 3,000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부의 논리는 뭐냐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의 정의가 뭐냐? 데이터가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3,300만 건은 통제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3,300만 건으로 보고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서로 3,000건, 3,300만 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과징금 규모가 이게 유출이 3,000건이면 경미한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3,300만 건 진짜 어마어마한 유출 사고잖아요. 예. 이렇게 될 경우 과징금을 천문학적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출의 3%인데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게 매출의 10%까지 물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쿠팡의 사례의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과징금 규모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3,000건을 그 제시했었던 게 바로 이른바 이제 셀프 조사였잖아요. 네. 셀프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면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경찰이 포렌식 들어가기 전에 쿠팡에서 먼저 이걸 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혹시라도 여기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닌가 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쿠팡은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켰느냐.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아서 집단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쿠팡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쿠팡이 3,000건이라고 주장하는 건요. 예.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이건 작은 사고라 주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쿠팡의 주가가 떨어진 건 그냥 유통기업 주가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300만 건이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의무고요.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거는 미국 SEC에서 규정한 공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3,300만 건이고 중대한 사고다라고 하면 4일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 공시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쿠팡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굳이 3,000건이다라고 피해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희가 다음 주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김범석 의장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신에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라도 나와라라는 건데 지금 이 김유석 씨가 4년 동안 140억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월급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월급 더하기 그냥 주식 보상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다 합치니까 한 140억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김유석 씨가 쿠팡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성과를 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냈기 때문에 140억 정도의 보상을 줬습니다가 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오늘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이 동생 유성 씨가 쿠팡의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결제 라인에 있었는지 단 한 장의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라면서 쿠팡의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유석 씨가 실질적으로 뭔가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단지 창업자의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건 사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서 김범석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쿠팡 이야기들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해 우리 일터의 안전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무색하게 건설 현장 붕괴부터 사업장 끼임 사고까지 발생하며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해체 과정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지난달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일어난 날벼락 같은 사고에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사고 8일이 지나서야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은 철제 구조물이 불안정하고 잔해더미가 뒤엉켜 2차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쯤 넘긴 지난 11일, 이번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포스코 ENC가 경기 광명에서 시공하던 신안산선 현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고 2달 전인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들던 교량이 무너져 4명이 사망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건설 현장 이외의 공장에서도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지난 5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친구야, 제발 그 세상에서는 차별, 아픔, 고통 없는 삶을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화재에 따른 인명참사에 인허가 비리까지 더해지면서 시공사 대표 등 8명이 구속됐고 공무원 등 36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이 늘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감소 추세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2025년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성적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1위는 카카오톡, 2위는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G앱과 리테일이 1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폰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쓴 앱은 월 평균 사용자 4,823만 명인 카카오톡이었고 유튜브와 구글, 네이버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와 협업한 테마 음료와 푸드 굿즈를 내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한정 판매합니다. 스타벅스는 프렌즈의 주인공인 모니카의 집 대문 장식으로 디자인한 텀블러 등과 작품 속 에피소드를 반영한 프렌즈 엎어진 치즈케이크, 미트볼 샌드위치 등의 음식류도 함께 출시합니다. KT가 국내 통신 3사 가운데 전국 5G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KT의 전국 5G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030.25메가비트를 기록하면서 2007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SKT를 앞섰습니다. 다만 끊김이나 속도 저하 등 불편 없이 충분한 통신 속도가 제공된지를 측정하는 요구 속도 충족률 평가에서는 SKT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IMA 상품 모집에 개인 고객 2만 23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모집액 1조 590억 원 가운데 개인 투자자 모집 금액은 8,63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투자액은 4,300만 원 수준입니다. 어느덧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세미탄파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새해 첫날인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며 종일 공기가 차가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밤사이, 호남 서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1cm 미만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바짝 메마르면서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6에서 8도가량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